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헤어지면 끝이지 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 명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는 걸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도 왠지 그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다시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매달리다가 내 쪽에서 뻥 차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받아줄 생각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별의 아픔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라도 뒤늦게 달라져서 돌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을 수도 있죠. 이토록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이고 애매하고 어떨 때는 유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 마음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별 재회 사례 상담을 2000여 건 경험한 저만의 데이터로 그 사람이 계속 내 생각이 나고 어떨 땐 매달리게 되기도 하는 말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오늘 얘기해드린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매달리게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 한마디보다는 간단하지 않으니 정말 재회를 원하거나 식어가는 그 사람이 다시 날 좋아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에 오셔서 꼭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선별한 실력 있는 연애 컨설턴트 분들이 소수 정예로 있는 곳이니까 100%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헤어질 때쯤 제일 많이 하는 말 1위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고요. 2위는 헤어지지 말자고 붙잡는 말입니다. 그리고 3위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얼굴을 한번 보자면서 쿨한 척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 3개 모두 딱히 내가 다시 생각나거나 매달리게 되는 말은 아니에요. 원망을 하거나 붙잡아봤자 정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해서 굳이 미련이 생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더 깔끔하게 정리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똑같은 걸로 싸웠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붙잡는 건 아니지만 일말에 좋아질 여지를 언급하거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마음 식은 거 합리화 안 해도 돼, 이럴 때만이라도 좀 솔직해주라.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도발을 해주거나. 이렇게 잘 맞았던 우리 같은 사이가 앞으로 다시 있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우리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해. 붙잡지 않고 깔끔하게 돌아서지만 절대 쿨하지만은 않은 말. 이 말들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된 하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나랑 헤어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놓친 느낌? 사람은 간사하게도 자기가 마음이 식거나 그냥 만나기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에도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완벽주의 같은 건데 우리 관계가 안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다거나 실수 때문에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느낄 만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은근히 찝찝해져요. 사실 세상에는 100%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굳이 그걸 내가 언급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숨 쉬는 건 당연한 행동이지만 그걸 의식하게 될수록 괜히 숨 쉬는 게 불편해지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그럼 그 찝찝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지게 되고 자기가 뭘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왠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틈날 때마다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때때로 매달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딱 하나 주의점이 있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었어. 네가 나 아니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상대의 전부를 부정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찝찝함을 느끼기는커녕 그냥 우리 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럼 역효과만 나요. 애초에 그렇게 어긋난 관계인 거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깔끔하게 정리되고 인연은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지만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 것도 이거랑 같은 겁니다. 만약 이걸 해보자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다, 막상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그럴 땐 클레비스에서 한 번 정도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받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연애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그중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은 바로 이별이 찾아왔을 때죠. 슬프고 후련하고 공허하고 막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패키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가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계정에 무언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당장 머리를 자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같은 건 좀 부담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손가락만 띡띡 놀리면 끝이에요.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내 심경을 더 빨리 알아차려주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진 다음 상대에게 미련이 남아있거나 다시 만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체크하기 위해 카톡 프로필을 그렇게 염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프로필을 보면 온갖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직 미련이 남은 건가? 나 보라고 이러는 거야?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제외의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이고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죠. 그런 오해와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전 남친 카톡 프로필 심리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8가지나. 물론 카톡 프사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과 글까지 포함이 돼요. 8가지나 되기 때문에 심호흡 한번 하고, 만약 오늘 알려드린 카톡 프사 상태 메시지의 해석을 듣고도 여전히 그의 심리가 긴가민가 하거나 나아가 재회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링크에 있는 재회 가능성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3,200여 건의 이별 재회 상담 사례를 분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단순히 가능성이 몇 %인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현재 상대방의 심리까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내가 찍어준 사진. 내가 찍어준 사진을 헤어지고 프사로 올리는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100% 미련이 남은 거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섣부른 판단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찍어준 사진으로 3-4장씩 도배를 한다면, 또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온다면 일부러 그걸 셀렉했을 의도가 다분하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확실합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면 될 걸 굳이 소심하게 왜 그러나 싶으시겠지만 나름 귀엽게 매력이 있음을 티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1장, 2장 정도라면 그 심리가 정반대에 가까워요. 이별도 했겠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프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새로 찍은 사진이 없거나 제일 잘 나온 게 그 사진이라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으니까 전 여친의 흔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용도로 그 사진을 사용한 거예요. 혹시나 속상해 하실까봐 좀 순화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좀 더 툭 까놓고 얘기해드리자면, 이제 솔로가 됐으니까 단순히 다른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참고로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사준 옷이나 물건도 마찬가지. 올라오는 사진에 틈만 나면 그것들이 등장하면 미련의 신호라고 봐도 되겠지만, 가끔씩 등장하는 정도라면 그날의 OOTD상 착용한 것 뿐이에요. 나쁜 새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전 여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이성과 있음을 암시하는 사진. 여자랑 같이 갈 법한 카페에서 여자가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 대표적일 겁니다. 또는 술이나 커피가 있는 테이블 너머에 여자의 폰케이스나 원피스 자락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환승했거나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나, 얼마나 주기적으로 그걸 올리느냐에 따라 이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진이 2-3번에 한 번꼴로 올라온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뭔가 나를 자극하고 싶긴 한데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무리한 질투 유발을 시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무리수지만요. 물론 내 쪽도 미련이 가득한 상태라면 그런 유치한 도발에도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어쨌든 결론은 둘 다 미련이 있는 거니까 그런 무리수에도 호응해주면서 재회를 시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약간 미련이 있는 정도거나 나는 헤어진 후에 오히려 후련한 상태라면 진정성도 안 보이고 유치하기까지 한 그 행위에 굳이 반응을 해줄 필요가 없죠. 벌써 딴 여자 생겼구나, 응? 잘 살아 하고 확실하게 놓아주면 돼요. 만약 여자랑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이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정도일 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한테 질투 유발을 하기는커녕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남자가 미련이 남고 재회를 원한다면 목표의식이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틈틈이 잊을만 하면 질투 유발을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연출을 거의 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런 사진이 가끔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건 썸녀나 여친이 된 다른 그녀가 찍어주는 사진이라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세 번째, 사진을 내리는 것. 남녀를 불문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 짜증나, 힘들어, 프사 내릴 거니까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이면서 동시에 나 너무 힘들어, 나 힘든 것 좀 알아줘 하는 이중심리가 공존하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이건 나에게 미련이 있다거나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났음을 암시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거나 나한테 힘든 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나 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나와의 이별이 감정 기복의 원인이 되었을 뿐 원래부터 자기가 힘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프사를 내린다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랑 싸웠을 때도 내릴 거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폭발해도 내릴 거고 갑자기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프사를 내리는 사람일 테니까요. 네 번째, 프사가 자주 바뀌는 것. SNS에 뭔가를 많이 올리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현생에 만족을 못하거나 외로운 사람 혹은 그게 업인 사람. 후자야 그것 자체가 일이니까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리든 이별이랑은 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전자라면 심지어 사귈 때는 사진도 잘 안 올리다가 헤어진 후에 갑자기 사진을 며칠에 한 번씩 바꿔댄다면 잘 살고 있다고 나한테 확실하게 티를 내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외로움이 많은 남자였던 겁니다. 여자들은 기분 전환 삼아 프사를 바꿀 때도 많고 이제 솔로니까 여자들끼리 자주 붙어있게 되면 서로 사진 찍어줄 때가 많으니까 올릴 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모인다고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것도 아니고 프사 바꾸는 걸로 기분 전환을 할 만큼 감성에 충만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진 업로드 빈도가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외로우니까 공작새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여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예비 썸녀들 보고 있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새로운 사진으로 바꾸는 기간이 열흘에서 2주 정도의 텀이라면 그렇게 자주라고는 볼 수 없어요.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꼬박꼬박 사진을 바꿔댈 때 빼박인 겁니다. 다섯 번째, 현실 도피 혹은 다짐 상태 메시지. 뜬금없이 이런 상태 메시지를 올리는 남자가 있어요. 위를 보며 걷자,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오직 나뿐, 내 할 일을 하자 같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는 말. 화무시비롱.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을 곁에 두자. 이런 염세적이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내용. 또는 카르페디엠이나 이런 배경사진, 이런 글귀 캡처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심리들은 모두 같습니다. 이별이 너무 아파서 또는 너무 슬퍼서 어떻게든 그걸 다른 걸로 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중2병처럼 보이더라도 감성이 폭발한 그에게는 그게 자신을 위한 특별한 또는 숭고하기까지 한 의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적당한 타이밍에 쓱 톡 하나 보내주면 아닌 척하면서 잘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리는 것. 원래부터 그 사람이 파리피플 여행 홀릭이었던 게 아닌 이상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사진을 올린다면 이별로 인해 어떠한 심경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고 보통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나를 자극하기 위해 보란 듯이 올린 거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은 거다. 솔직히 둘 다 맞습니다. 자기가 이별에 매몰되어 마냥 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암시도 할 겸 나한테도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약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중에서 어느 쪽 마음이 더 크냐입니다. 헤어진 직후에만 즐거운 사진을 바짝 올리다가 어느 순간 시들해진다면 나한테 보란듯이 그랬던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나랑 헤어진 게 그만큼 힘들고 미련이 남으니까 굳이 잘 지내는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잘 노는 모습을 2달 이상 유지한다면 진정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전 여친 생각 따위 확실하게 잊게 된 겁니다. 일곱 번째, 음악 변경. 갑자기 프로필에 등록된 음악이 바뀌었다? 다들 알고 있는 미련의 신호예요. 원래부터 그 사람이 듣던 노래가 아닌데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거나 미련 섞인 감정이 들어있는 가사라면 100%죠. 이 노래가 내 마음이야, 부디 알아주겠니? 특히 그 사람의 멘탈이 강하지 않을 경우,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닌 남자일수록 자기도 이게 유치하고 뻔하다는 걸 알아도 감정에 취해서 이런 식의 티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파리파리 신나는 노래라면 이제 솔로니까 기분 째진다, 달려 달려인 거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장르나 가수의 노래다? 그냥 기분 전환 겸 바꾼 거지 이별 여부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이별 노래, 슬픈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미련의 신호조차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여덟 번째, 변화 없음. 연애 때부터 하고 있던 프사나 배경, 심지어 내가 찍어주거나 골라준 사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그렇게까지 변한 게 아닌 건가? 헤어지긴 했지만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슬프게도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1년에 한 번 정도 프사를 바꾸는 수준으로 아예 방치를 하던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워요. 이 여자와 이별한 것에 크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삶에만 충실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미련을 가지길 바라거나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이게 가장 안 좋은 신호예요. 정말 아웃 오브 안중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별 심리는 이렇게 카톡 프로필로 확실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로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상대의 이별 심리를 알고 싶다면 댓글 링크에 있는 재회 가능성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디테일하고 진짜 정확해요. 관계가 끝났다고 감정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겉으로는 그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헤어질 당시에는 곁에 있을 때의 소중함을 모르고 헤어졌다는 후련함에 취했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은근 자존심 센 사람도 많아서 속은 미련 덩어리면서 쿨한 척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아직도 헤어지는 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여자 입장에선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많은 여자들이 전 남친 심리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남자가 인스타 스토리를 계속 훔쳐보거나 뭐해? 잘 지내? 같은 카톡을 보내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미련과 그리움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건 남자가 정말 미련이 쌓이다 못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직접 증거인 거고요. 저는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보고도 모르는 간접 증거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헤어진 기간이 1년 내라면, 나 이후 새로운 누군가를 사귀지 않은 상태라면,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에 티가 날 정도로 감정이 힘들어 보일 때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단 나와의 이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도요. 연애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멘탈 관리 차원에서 공백 없이 연애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버팀목이 없다면 삶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나 때문에 감정 기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겹치인들이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했을 때 헤어진 사람 얘기는 그만하자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았었다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 얘기를 들으며 흔들리니까 얘기조차 꺼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편하게 이별을 수긍하고 내 얘기를 할 때 크게 불편한 기색이 없다는 게 마음 정리가 끝났다는 증거인 겁니다. 또 자기 인스타나 카톡 히스토리에 나와 관련된 사진을 뒤늦게 일일이 찾아내서 다 지우는 것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서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움에 사무쳐서 감정 컨트롤하려고 지운 겁니다. 내가 프사를 바꾸거나 인스타 업로드를 했더니 뒤늦게 나를 차단하거나 언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 사람 프사가 없어지거나 팔로우 목록에서 사라지는 걸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자기 없이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흔들리게 되니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질 때가 되면 슬그머니 차단을 풀기도 하고 팔로우 안 하고 몰래 염탐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미 헤어진 사람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미련과 그리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속으론 강하게 흔들릴 거예요. 두 번째, 되묻는다. 미련이 남거나 그리워질 때면 상대의 최신 정보를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근황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같은. 근데 이게 특히 대화를 할 때 티가 나요. 사적인 일로든 공적인 일로든 전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무슨 일이야? 그거 왜 물어보는데? 넌 요즘 어떤데? 그때 그건 잘했고? 같은 사소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아직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 근황부터 내가 연락한 의도까지 나에 대해 무언가를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의 증거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너 휴가 갔다 온 거 봤어?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는 식으로 SNS나 지인들에게 알려진 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티가 난다면 분명히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에 전 여친에 관한 글을 쓴다. 인스타나 블로그 등 SNS에 정확히 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도 사랑에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슬픈 가사의 노래로 도배를 한다면 나를 그리워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질 때 자기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 자체에 귀를 기울여주는 온라인 세상에 내 얘기를 올릴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그 남자가 집돌이거나 내향적인 스타일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그가 무슨 커뮤니티를 하는지 알아냈다면 CCTV급으로 남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든 DC든 네이트판이든 그 남자가 자주 보는 커뮤니티에 이별 후 두세 달 정도 연애 썰 위주로 찾아보세요. 만났던 기간이나 자주 만난 지역이나 지명, 나와 그 사람의 직업, 둘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관련된 키워드 등 우리 둘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조합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와이프가 예전에 저랑 헤어졌을 때 제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이 방법을 썼으면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겠죠. 30대 전 여친 이민 영어 강사, 30대 전 여친 여행 이별, 둘 다 30대고 여행 때 이별했고 와이프 직업이 영어 강사니까. 거기에 관련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익명으로 쓴 아주 솔직한 글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련과 그리움의 신호가 나타났다면 내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기억되는 사람이란 뜻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짜식, 아직도 날 그리워하네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재회를 시도해보거나, 어느 쪽이 됐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굳이 다시 재회할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만났던 사람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원피스에 나온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죽는 건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도, 심장이 총알을 꿰뚫었을 때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기억에 평생토록 남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의 어떤 모습이 남자에게 평생 남고 그리워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면 돼요. 가장 부처였거나 가장 쌍년이었거나. 첫 번째, 그리움 부처되기.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헌신해주던 여자친구가 곁에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다가 헤어진 후에 그녀를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남자. 이별 클리셰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만큼 상대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한창 만나고 있을 때 얘기고요. 둘이 헤어졌을 땐 결국 주던 사람이 관계의 주체였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받는 사람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면 내가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은 날 다시 그리워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호구처럼 다 해주기만 하면 정작 만날 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호구가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는 이 밸런스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호구는 100% 다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너무 좋은 나머지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부처는 내가 이것만큼은 해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이 남자 인생에서 꼭 필요하겠다 싶은 일부만 전적으로 감싸주고 헌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해주세요. 대신 딱 3가지만. 3개를 넘어가면 호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밥을 잘 안 먹고 다닐 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도시락을 챙겨주는 식으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땐 전적으로 업무 스케줄이나 노트 정리를 도와주는 식으로, 자주 아프다면 항상 상비약을 챙겨 다니면서 필요한 약과 간호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자취를 한다면 집에 갈 때마다 꼭 가사일 하나 정도는 해결해주는 우렁각시가 되는 식인 거죠. 그러면 남자는 나중에 언제든 배가 고플 때, 혼자 일이나 공부로 끙끙댈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집안이 개판일 때 반드시 내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처럼 나랑 헤어지든 내가 잠시 곁에 없든 할 때 반드시 공허함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만큼 그걸 헌신적으로 채워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그리운 쌍년되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부처는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장 쌍년이 돼버리세요. 우리는 몸에 좋든 나쁘든 자극적인 맛의 음식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감정의 조미료가 팍팍 들어간 자극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추억하는 거죠. 심신 어지럽혔던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걔가 참 쌍년이었는데 지금은 뭐하고 살까? 누굴 만나고 있을까? 딱 한 번만 그 짜릿함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이런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수준이랄까요? 물론 그렇다고 남자를 폭행하거나 돈을 떼먹거나 대놓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잊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트라우마 같은 자극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의 효력이 몇 년 안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 그 남자 앞에서 내 마음대로, 소위 내 꼴리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맞춰줄 바엔 그 남자 멱살 잡고 팍팍 끌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인 것에 그 남자가 적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남자 쪽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는 걸 이 남자가 좋아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도 이제부터 좋아해? 라는 개샹마이웨이로 음식이든 노는 환경이든 옷 스타일이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든 뭐든 남자에게 주입하려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닭발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닭발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한신포차 닭발이 닭발만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먹는 볶음밥이 미쳤다고 꼬드겨서 데리고 가세요. 처음엔 국물만 떠먹게 하고 점점 닭발에 야들야들한 부위만 발라주다가 닭발 하나를 다 먹여버리는 식으로 서서히 맛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나중엔 닭발만 봐도 한신포차만 가도 내 생각이 나게. 남자친구한테 옷 선물이 받고 싶다? 뻔뻔하게 사달라고 하세요. 대신 계속 사줄 맛이 나게 선물을 받은 다음 데이트 때는 바로 그걸 예쁘게 입고 나가세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선물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뭘 해준 건데도 자기가 더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옷 선물을 한다는 게 기분 좋다는 걸 알았으니 다른 여자한테도 옷 선물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자는 안 다닌다? 전도하세요. 같이 부부처럼 손잡고 교회 가서 오붓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여자 맞아요. 남자의 종교적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남자가 서서히 성스러운 맛에 중독되면 남자는 교회 자체에서 내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내 생각이 날걸? 저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전전 여친한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길치였거든요. 근데 전전 여친은 길을 엄청 잘 찾고요. 그래서 그걸 신기해했더니 그때부터 그녀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너 지도 볼 줄 알아야 돼. 네이버 지도 켜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처음에는 좀 짜증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도 길이 쉽게 찾아지고 지도 보면서 혼자 뻘뻘뻘 잘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만나는 다른 여자들이 너 되게 지도로 길 잘 찾네 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전전 여친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방향으로 절할 정도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만. 이런 저의 경우처럼 남자에게 습관 교정이나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꾸준히 잔소리를 해버리세요. 결국 여자 쪽이 답답해서 시작한 잔소리지만 어쨌든 자기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됐을 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익힌 건 죽을 때까지 써먹으니까요. 사람은, 특히 남자는 캐릭터가 명확한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애매하게 착하거나 애매하게 나쁜 것보다는 뭔가 기억에 남을 요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사람은 부처이기도 한 동시에 쌍년이기도 한 여자예요. 3개 정도는 전적으로 헌신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여자. 그러면 좋든 싫든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사실 헤어진 커플이 재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만드는 건 믿을 만한 재회업체를 찾아서 상담받고 의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기꾼이거나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재회업체를 막 추천하진 않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연애 코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0년 전부터 그런 재회업체들 중에서 여긴 진짜 잘한다, 몇 안 되는 재회 맛집이다 라고 느끼던 곳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상담받으려면 2주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진짜 재회를 원하는 박하님들을 위해 바로 그것과 광고 겸 콜라보를 해서 실제로 헤어진 커플 대부분이 재회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연락이 오는 케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회업체가 어딘지는 굳이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영상 내용을 재밌게 보시고 거기에 공감이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더 많은 팁이 필요하다 싶은 분만 댓글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특성상 아무리 광고 영상, 콜라보 영상이라도 확실하게 도움되는 솔직한 컨텐츠만 드리니까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시더라도 내용에 먼저 집중해주세요. 사람의 내면엔 2가지가 존재하죠. 감정과 이성. 보통 연인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감정이 식어서거나 감정이 상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론 감정은 그대로인데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별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머리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미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죠. 이런 경우 사람은 마음이 남아있어도 냉정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락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처럼 사랑의 모든 것이 무엇을 하고 싶은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별한다 해도 결국 한 번쯤은 다시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시를 앞서 얘기해드린 재회업체에서 피자 재회 이론이라는 재밌는 비유로 적절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만약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자는 칼로리가 높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겠죠. 그래서 결국 살이 쪄버린 그 사람은 결국 다이어트를 위해 피자를 멀리 하려고 할 겁니다. 피자를 먹고 싶다는 감정과 피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성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피자 한 판을 사왔습니다. 슈퍼 슈프림 쉬림프 골드리치 피자라는 어마어마한 걸 사와버렸네요. 그걸 보고 다이어트 중인 그 사람은 기겁을 할 겁니다. 아, 저리 치워. 아, 나 안 먹어. 그냥 너네끼리 먹어. 과연 이 사람이 피자를 거부하는 게 정말로 피자를 싫어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저 다이어트라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고소한 치즈향과 쫄깃한 토핑들을 거부하는 척하는 중인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천사 악마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별을 선택한 사람이 딱 이 상태입니다.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며 헤어지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실컷 카톡 다 해놓고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안 보는 게 좋겠어. 연락하지 말자. 전날까지 좋아 죽겠다는 듯 행동했으면서 사실 마음이 식었어. 그만하자. 라고 하는 모순적인 행동들은 피자를 아주 열심히 참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당장 냉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피자를 아무리 참았어도 결국 언젠가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넣게 될 것처럼, 아무리 이별을 말했어도 결국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 연락이 오고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성적인 부분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정만 앞서서 억지로 만나자고 때만 안 쓰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성으로 열심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를 더 해주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성의 힘이 약해지도록 그 사람이 합리화할 수 있는 단서를 흘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피자 이론으로 치면 살이 덜 찌는 저칼로리 피자가 출시됐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전에 먹었던 피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건 살 안 쪄. 괜찮아 정도의 느낌인 거죠.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걱정하던 부분, 불만이었던 부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부분 좋아지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 직업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 헤어진 거라면 다른 부업을 시도하거나 커리어가 올라갈 만한 자기계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 비전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나의 바람기 문제, 과거 문제로 헤어졌을 경우 거기에 대해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집, 직장, 헬스장 같은 성실한 생활 패턴을 최소한 2달 이상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지나치게 가스라이팅 했거나 감정 기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헤어졌다면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독서나 산책, 봉사활동 같은 긍정적이고 정적인 편에 속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왠지 듣기만 해도 반듯하고 힐링될 것 같은 이미지의 활동들을. 그렇게 하면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나라는 피자를 그리워하고 있던 상대가 이 사람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나? 나랑 헤어진 게 계기가 돼서 저칼로리 피자가 됐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피자를 나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꾸 피자 이론에 감정이입을 했더니 오늘 저녁은 피자 확정이네요. 다이어트 어떡하지?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내가 저칼로리 피자로 변하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휴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정리해 무료로 공개해놨다 하더라고요. 그걸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아무리 광고고 콜라보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믿을만한지 검증된 곳만 함께 하니까 정말 제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헤어진 후 다시 생각난다고 무조건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건 아닙니다. 연락 한번 해볼까 생각이 스치더라도 끝까지 참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거나 최소한 인연이라도 안 끊어지고 싶다면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연락 안 올 테니까. 오늘은 내가 생각나고 그리울 때도 절대 연락 안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확실히 질렸다거나 엄청 차가운 태도가 됐다거나 자기는 원래 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거나 하는 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다시 연락하고 싶거나 재회를 원할 때 솔직히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에서 상담 한 번만 받으셔도 충분히 해결되고요. 근데 이제부터 말할 3가지 유형 중 하나라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애가 강함. 저는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사람이 참 많아서 웬만하면 나르시스트라서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있기도 하죠. 정말 나 자신이 사랑스러워 죽겠고 내 인생이 좋아 죽겠어서 상대방을 그리워할 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만나는 동안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랑 상관없이 헤어지고 나면 금방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들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평소 그 사람이 했던 발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마치 왕이 후궁을 간택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 당연히 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어떻게 자기를 안 좋아할 수 있냐는 듯 막장 드라마 재벌 3세 같은 느낌의 말을 하는 것. 내가 왜 그런 애랑 만나야 돼? 자주 자기를 올려치면서 모든 관계를 위아래로만 판단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나르시스트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들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 냅두는 게 맞습니다. 만날 때 충분히 고생했을 거잖아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대체할 게 많음. 사랑은 인생의 필수 요소는 맞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걸로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잘 없어요. 아마 헤어지고 나서뿐만 아니라 나를 만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일이랑 결혼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워커홀릭인 사람이거나, 평생 골프만 치면서 살지 그러냐고 놀릴 정도로 취미에 광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이거나,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봐도 될 정도로 모임 몇 개씩 나가고 인맥 관리에 미쳐있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헤어진 후 이별 아픔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 더욱더 거기에 몰두하면서 감정을 털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미련이 있다고 해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빠져있는 이성을 만나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과도 재회를 많이 성사시켜드리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거나 유도하기보다는 항상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마음을 자극하는 방법을 썼었네요. 세 번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 욕구. 나보다 낫거나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입니다.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동경에서 비롯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는 기대 고픈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돼 라는 최선에 대한 강박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 똑같은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진 후 나보다 더 확실하게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에 만났던 나에게 미련을 가질 리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연락이 안 옵니다. 나 역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재밌는 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 해도 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면 언제든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리 새롭게 연애를 시작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지내더라도 그 연애가 슬슬 질리기 시작하거나 쫑나게 되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거나 또 한 번 잘해보고 싶다면 알아서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은 좀 더 디테일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라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받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는 보통 헤어진 직후에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다! 바로 딴 여자를 만났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지긋지긋했던 걔보다 새롭고 신선한 얘를 만나서 너무 좋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조차도 뒤늦게 나와의 이별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전 남친한테 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걔가 나를 놓친 걸 죽도록 후회하게 복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추억의 장소, 추억의 물건을 더럽혀라.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고 다시 나를 만나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날 때보다 더 나아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랑 헤어진 뒤에 더 잘 살고 있고 더 괜찮아졌구나. 이러면 다시 만나고픈 마음이 스물스물 들죠. 이게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건 자기 개발의 영역,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영역, 즉 시간이 걸리는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상대를 후회시키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건 무리예요. 효과적인 만큼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건 패스.
그 다음으로 확실하고 즉각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더럽히는 겁니다. 인스타나 카톡 프사에 우리의 추억의 장소, 추억의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팍팍 올리세요. 과거에 우리가 좋았었던 그곳 난 아직 기억하고 있어. 따위의 추억팔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갔던 단골집에 직장 동료들을 데려가서 회식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즐겁게 데이트했던 곳에서 남사친들과 신나게 노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함께 여행 갔던 곳으로 친구들이랑 우정여행을 간 걸 인증해 버리세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에 딴 사람들과의 추억이 끼얹어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받은 옷이 있다면 커피 쏟았당 하면서 푹 절여진 사진을 올리고, 귀걸이를 받았다면 한쪽 잃어버렸어 힝 하고 올리는 거죠. 커플 팔찌나 시계가 있다면 다른 액세서리랑 함께 레이어드 함으로써 그냥 패션 아이템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세요. 공기청정기를 받았다면 하나 더 산 걸 인증하시고, 에어팟을 받았다면 에어팟 프로로 기변했다는 걸 인증하세요. 우리만의 물건이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도록.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는 것, 이미 얻은 것에는 둔감하고, 내가 잡지 못한 것, 놓쳐버린 것에 더 민감합니다. 즉, 그 남자도 나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더 마음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의 추억이 고작 그 정도였어? 하는 분노와 슬픔을 유도해서 오히려 다시 그걸 되찾고 싶다는 감정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강렬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모순에 빠지니까요. 이게 다 지난 추억에 호소를 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반응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뒤늦은 이상형 되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보다 더 예뻐지면, 즉 다이어트도 하고 더 잘 꾸미고 피부 관리도 하고 튜닝도 더 잘해주면 그 사람이 99% 후회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몰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얘기했던, 로망으로 생각했던 여자상을 연출해주는 겁니다. 나랑 사귈 땐 왜 이런 걸 안 보여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말했던 이상형에 완벽히 맞춰서 꾸미고 다니고, 그걸 역시나 카톡 프사나 SNS에 마음껏 티내세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 여자의 이미지처럼 꾸며보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취미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다면 나도 같이 스포츠에 빠진 모습을 인증하고, 책을 좋아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공감되는 문구를 올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모습이 진실되지 않다고요? 조금은 잔인하지만 여러분의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은 더 이상 그 남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못 느끼고 지겨워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나도 네 이상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더 후회하면서 동시에 내 원래의 모습까지 함께 그리워지게 될 테니까요. 그 남자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연출된 모습으로라도 내가 그리워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예전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끝까지 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전 남친뿐만 아니라 전 여친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잘 지내고 더 좋아진 모습으로 과거 연애 썰을 공개적으로 종종 풀다 보니 요즘 전에 만났던 분들한테 심심찮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보고 있어. 사실 나도 박하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녀들이 저랑 헤어진 걸 후회하기보단 다시 그리워졌다는 게 더 맞는 말 같긴 하네요. 헤어진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하는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어차피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95%죠. 한번 헤어졌던 사람은 반드시 또 헤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만큼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실컷 서로 마음고생 끝에 재회했는데 다시 헤어지면 더 아프고 더 슬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 남친, 전 여친을 다시 만난 후 어떻게 해야 안 헤어지고 잘 만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떨어져 있는 동안 있었던 일에 태클 걸지 마세요. 우리는 솔직히 헤어진 뒤 그 사람의 인스타, 카톡 프사 같은 걸 한 번씩 다 염탐합니다. 혹은 서로가 아는 친구를 통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을 수도 있죠. 그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난 후에 괜히 생각나면서 신경 쓰이게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개팅을 받았거나 딴 남자, 딴 여자랑 티나게 썸을 탔거나 아주 열심히 놀러 다녔거나 등 사귀는 동안이라면 용납하지 못했을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못 참고 뱉을 수가 있어요. 인스타로 댓글 달았던 그 여자 누구야? 되게 다정하던데. 그 여자랑 썸 타서 좋았어? 그 남자랑 어디까지 갔었어? 헤어졌다고 바로 신나서 놀러 다니더라.
애초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소개팅 받고 놀러 다니고 썸 좀 타는 게 어때서요? 바람을 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솔로처럼 다녔을 뿐입니다. 헤어졌다고 징징대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있었으면 한심하고 부담스러워서 나부터 애초에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생각이 안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떨어져 있었을 때의 행동을 다시 만났을 때 따지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는 건 긁어부스러 만들기, 불필요한 불편함을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서로에게 마이너스죠. 정말 내 마음이 쿨해서 놀리듯 장난치듯이 하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하는 마음 한켠에 질투와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로 시절의 삶을 다시 만난 뒤에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딱 봐도 그게 아니라면 과거는 과거로 보자. 과과봐. 두 번째,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재회를 한다는 건 새로운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조금은 성숙해지고 달라졌으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상대방이든 나든 의식적으로 일전에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서운한 부분들, 불만이었던 부분들을 굳이 얘기해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지 마세요. 보통 이런 상황은 9번 잘하다가 딱 한 번 실수했을 때 튀어나와요. 너 이 부분 잘한다며 고치기로 했었잖아. 물론 안 헤어지고 다시 잘 만나려면 서로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원인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100% 변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만 바뀐다고 하고 정작 실제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헤어져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을 한 것 같고 그걸 고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는 게 보인다면 약간의 실수나 부족함은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시 만나자마자 사소한 실수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피드백이 아니라 예민함일 뿐인 겁니다. 다시 잘해보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재회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로에게 속죄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 마냥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재회한 것 마냥 행동한다면 나도 상대방도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볼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다시 옛날처럼 불만만 계속 쌓이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솔로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금세 잊고 내 손에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짠 거 먹고 나면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나면 짠 거 먹고 싶어지는 게 국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솔로가 됐을 땐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됐을 때 또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모습보단 좀 덜 예쁘네. 막상 다시 만나고 보니까 좀 답답하네. 이래서 내가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시큰둥했었구나. 아직 내가 질려했던 모습이 좀 남아있네. 괜히 다시 만나자고 했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확실히 문제가 되죠. 그때 내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바로 헤어졌을 당시에 내가 SNS나 메모장에 썼던 심경글을 다시 읽어보거나 그 사람이랑 또 헤어졌다고 상상해보면서 솔로일 때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직접 적어보면 더 좋죠. 자기 전에 마음이 외로워졌을 때 맘 편하게 카톡 하나 보낼 사람이 없네. 맨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랑 어색하고 불편하게 연락하고 만나고 어우 피곤해. 이렇게 감정이입만으로도 솔로인 척 해보시고 나면 다시 만나게 된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 남친에게 이런 톡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 자니? 심지어 내가 찬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이러는 남자들이 종종 있어요. 게다가 지금 만나는 썸녀, 여자친구, 심지어 부인이 있는데도 이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런 카톡을 받으면 내가 만만한가? 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변했나?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렵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X들이 연락하는 심리에 대해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 불만. 남자의 바람기, 여자의 어장관리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 남자는 정자가 무한생성이라 자꾸 다양한 곳에 퍼뜨리고 싶어합니다. 즉 신체 특성상 한 여자에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남자의 그 무한한 욕구가 현실적으로 100% 채워질 수 있을까요?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이라는 존재가 모두 후궁을 거느리고 있는 게 당연했던 것처럼 남자의 성욕은 왕 정도는 돼야 겨우겨우 다 해소가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전남친은 왕도 아니고 강동원, 서강준 같은 모든 여자가 꽂히는 존잘도 아닐 거기 때문에 전남친은 지금 욕구 불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전 여친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이미 함께 관계를 맺었던 기억도 있어서 자기한테 큰 경계심도 없고 떨어져 있은 지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동네에 찾아갔을 때 신선함을 느끼듯 리필된 감정과 성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옆에 있는 여친, 부인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종종 가장 좋은 섹스 파트너는 전 여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파트너가 돼도 상관없다면 받아줘도 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감정 쓰레기통. 만나는 여자친구 혹은 썸녀와 잘 안 될 때, 싸웠을 때, 질릴 때 연락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친, 예쁜 썸녀를 만나더라도 사람이 사람과 만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나는 그 여자와 그런 상황일 때 식사가 질려서 간식을 먹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거죠. 당연히 간식이 먹고 싶다고 주식을 간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없듯이 이렇게 연락 온다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 여친을 실컷 욕하고 추억팔이 하던 게 끝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다시 원래 만나던 사람한테 가버릴 거예요. 세 번째, 현실 감각 결여. 한 번씩 연락 오는 태도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냐는 듯 친한 척, 애정이 가득한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남자가 욕구불만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거든 그 감정에 사로잡혀 현실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구에 사로잡혀 헤어진 상황을 잠깐 잊어버리고 지 혼자 과거 여행하는 중인 거예요. 즉 과거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한 나머지 인지부조화가 온 거죠. 전 여친인 여러분과의 좋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자기 최면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연락하고 있을 때만큼은 내 여친인 척 착각하는 겁니다. 노답이죠. 세 개 중 어느 쪽이든 현 여친을 만나면서 전 여친인 여러분과의 과거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연락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면 지금 여친을 만나고는 있는데 곧 정리할 거다. 우리끼리 연락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친은 없는 존재다. 는 뉘앙스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할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 남친은 전 남친으로 두세요. 뭔가 대단한 이유, 특별한 이유로 연락 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 사람을 만날 땐 큰 행복이 되지만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난다고 예전에 좋았을 때가 지금은 그립고 슬프다고 틀어진 관계를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죠. 오늘은 만날 순 없는데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을 깔끔하게 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기억이라도 결국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영상 끝! 는 아니고요. 잊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더 미련이 없게 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요. 첫 번째, 증거 없애기. 기억은 상기하면 상기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잊겠다고 열심히 생각하면 더 못 잊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억하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결국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눈에서 멀어져서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경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잊고 싶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외면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모든 증거를 눈앞에서 치우는 거죠. 사진을 없애거나 짱박아 두는 건 당연하고 기념일 편지나 선물 받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화형식 한번 해도 되고요. 그 사람 카톡도 숨김하는 건 당연합니다. 차단은 하지 마세요. 혹시나 몇 년 뒤에 잘 지내냐고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하나 정도는 남겨두자고요. 함께 썼던 물건은 중고나라에서 용돈벌이 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추억이 담긴 장소는 피하세요. 식당이든 매장이든 길이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정붙인 전전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녀랑 많이 먹었던 뼈해장국을 거의 1년간 먹지 않았던 적도 있었네요. 어차피 다른 국밥 먹으면 되니까요. 만약 그 사람과 함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했다면 원래 부르던 이름을 애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진다면 함께 입양한 우리 다롱이를 당분간은 롱아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철저히 외면해야 그리움도 슬픔도 금방 잊혀지는 겁니다. 두 번째, 덮어쓰기.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기억을 더 큰 기억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도 이걸 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까 제가 전전전 여친이랑 헤어진 뒤 뼈해장국 말고 다른 국밥 먹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뼈해장국을 안 먹으려고만 하면 더 생각나고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빈자리를 순대국밥과 설렁탕, 육개장으로 채워버린 거죠.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주인공인 이민정이 조개를 안 먹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전 남친인 엄태웅이 헤어지면서 반지를 조개탕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아픔이 조개탕에서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나는 남친인 최다니엘은 프로포즈할 때 반지를 조개에 넣어줬습니다. 단편적인 과거의 이별보다 운명적인 현재의 프로포즈가 더 강렬하니 이민정은 그때부터 아주 조개를 잘 먹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연애 조작을 해주던 박신혜가 트라우마는 이렇게 치료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픈 기억이 있더라도 그 위에 더 큰 기억을 덮으면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는 장소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더 멋진 사람,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기억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사랑을 사랑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는 것도 기억을 덮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긴 머리를 좋아했다면 예쁘게 쇼컷해서 다니시고요.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노는 걸 싫어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밤새도록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괴로운 시간은 잠깐이고 새로운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덮어쓰기, 증거 없애기. 제 골든타임 시기. 제 골든타임 시기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지만은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만난 기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을 만났어요. 그럼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뭐 3개월을 만났으면 최소 한 달 반은 기다렸다 해야 시도를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반대로 이 사람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싫어져서 헤어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참다 감정이 점점 내려가서 서서히 헤어지고 싶어진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사람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듯이 더 좋아지듯이 마찬가지로 점점 내려온단 말이에요. 감정도. 근데 사람들은 헤어지자부터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전부터 이미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 기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한 방에 갑자기 살이 훅 올라오지 않잖아요. 점점 찐단 말이에요. 살도 점점 빠지고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 중에서 이거 먹으면 갑자기 훅 빠져요. 뭐 한 달 만에 훅 빠져요. 당연히 혹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돼요. 7일 만에 빼고 싶다. 7일 만에 날씬이 되고 싶다. 되겠습니까? 근데 왜 연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다. 존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재회도 서서히 감정이 깎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 한다고 갑자기 감정이 옛날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요. 7일 만에 재회 다 됩니다. 개구라예요. 사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7일 만에 3년 동안 만나서 점점 식었는데 7일 만에 다시 만나자 한다고 만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을 만났는데 한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뒤에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오면은 이제 신선하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이제 망각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나를 까먹을 만한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잊혀지면 그 사람 딴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내가 잊혀지면 더 이상 내가 안중에도 없으면 어떡하죠? 이미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는 네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안중에도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자꾸 옛날에 좋았을 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았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다시 만나는 것도 새로 꼬신다는 마인드로. 우리가 새로 꼬실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방에 그 사람이 날 팍 좋아하길 바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를 하잖아요. 서서히 나한테 다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것들에서 만족하잖아요. 똑같아요, 쟤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뺏으세요. 혹은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랑도 헤어졌듯이 그 사람이랑도 헤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내줘. 결혼까지 한다는데 뭘 자꾸 잡으려고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보내줘.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면 결국에는 헤어질 거기 때문에 헤어졌을 때를 노리세요. 기다려. 헤어질 때까지 존버해. 물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만 다시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못 견디겠죠. 못 견디고 술 취해서 잘 지내. 내 생각은 하니. 뭐 이러겠지. 그동안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너는 너의 연애를 해라. 나는 일단 다른 사람도 만나다 봐도 너더라. 이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러 가지를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열어놓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열어놓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놨을 때 가장 재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외를 많이 시켜본 경험으로서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버리고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잘 된 케이스가 제로입니다. 11년 동안 제로였어요. 끝까지 포기 못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저한테 흘러들어온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안 줘요. 왜?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제외하고 싶어요. 근데 전 얘기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일주일 만에 살 빼고 싶어요. 트레이너들이 얘기하겠죠. 진실된 트레이너라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잡으셔야 돼요. 최소 3달은 잡으셔야 돼요, 회원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직한 트레이너. 사기치는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하겠죠. 아,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만에 가능하죠. 일주일 만에 한 10kg 빼봅시다. 근데 안 돼. 그러면 이제 회원님 탓하는 거야. 아, 회원님이 열심히 안 해서 프로그램 열심히 안 따라서 그런 거죠. 이거는 사기꾼이죠, 그 트레이너가. 이 골든타임 7일이라는 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개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을 안 내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을 거거든. 이성적이기 전에 빨리 결제하셔서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고, 제 골든타임은 사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귀기 전엔 모든 걸 다 해주고 이 세상 최고의 로맨티스트일 것 같았던 남자가 사귀고 난 다음에 차갑게 변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내 친구가 겪을 때도 있고 재수없게 내가 당사자가 될 때도 있죠. 과연 그들은 왜 사귄 뒤 획 변해버리는 걸까요? 그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남자가 사귄 뒤 변하는 이유와 그 심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에게 길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 이런 남자가 꼭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여자를 유독 길게 못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매력도 넘치고 재주도 많아서 좋다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살면서 1년 사귄 여자친구가 딱 한 명. 그리고 보통 여자들을 만나면 2개월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식었다고 차버려요. 물론 그 친구가 만난 여자 입장에선 얘는 개 땡땡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가까운 친구인 저에게 털어놓은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남들처럼 길게 정붙이고 만나고 싶은데 적당히 만나고 그 사람 좀 알겠다 싶으면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안 든다고, 나 어떡하냐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이렇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성향 자체가 한 명의 여자에게 정을 못 두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남자가 힘들 때 혹은 남자가 의미부여할 상황이 우연히 찾아왔을 때를 제외하곤 그들은 오직 새 여자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자를 만날 때 최대 관심사는 관계의 깊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정복욕과 호기심이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나면 흥미를 바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겐 소홀히 하면서 새로운 사람, 초면인 사람에겐 더 잘하거나 과거 연애사를 봤을 때 길게 만난 적이 별로 없다면 이런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련 없이 헤어지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런 거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도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스킨십 진도 나가려고 사귀자고 한 경우. 소심한 남자, 자기 매력에 자신이 없는 남자에게 종종 있는 유형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사귀지도 않는데 스킨십 진도를 잘 허용해 주려면 남자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남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때로 매력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귀자고 들이대서 남자친구 타이틀을 빌미로 스킨십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과 신뢰를 보여주려는 기본적인 성의도 없는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이런 남자들은 대개 스킨십 진도를 다 빼고 나면 이미 현자 타임이 와서 처음 들이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행동하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더 애정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귀자고만 무작정 들이대는 행동은 남자 입장에선 그리 많은 노력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귀자고 계속 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난 네가 좋으니까 나랑 사귀자 라고만 해서 사귀게 됐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쉽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게 된 여자에게 그들이 정성을 쏟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남자는 결국 사귀지 않고 자자고만 하는 남자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사귀는 걸 자는 데 이용했을 뿐입니다. 즉 똥 밟은 거죠. 똥을 밟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억지로 똥을 된장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 내리세요. 세 번째,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인 경우. 남자친구란 안도감 때문에 긴장을 풀고 망가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내 안 좋은 모습도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고 관계 초반부터 너무 막 나간 겁니다. 즉, 연인이라면 솔직해야 된다. 내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공유해야 된다. 남자친구라면 받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착각 때문에 하게 되는 실수예요. 사귄 다음 사귀기 전보다 훨씬 남자친구에게 의존적이 됐다던가, 내 부정적인 과거를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다 폭로했다던가, 남자친구면 이래야지 라는 의무사항을 너무 많이 강요했다던가, 생활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남자친구에게 다 쏟아냈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남자친구가 여러분이랑 사귄 이유가 결국 사귀기 전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귄 다음 이 여자의 모습이 안 좋게 바뀌면 당연히 사귀고 싶은 마음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이기 이전에 만나고 싶은 여자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가 견고하게 쌓일 때까지 너무 긴장 안 푸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사귄 다음에 더 이상 새로움이 없을 경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행동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변화를 두려워하고 귀차니즘이 강한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연애 초반부터 매일 자취방에 같이 있으면서 배달앱이나 돌리거나, 두 사람 다 술을 좋아한다고 매일 술에 취해 있기만 하거나, 밥, 영화, 커피 코스가 무난하다고 계속 그 순서만 반복하거나 하는 식으로 고착된 데이트를 하는 거죠. 금방 질리지 않는 게 이상하겠죠.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의 태도가 식은 것 같다면 변화를 주는 게 좀 귀찮더라도 이런 걸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뜬금없이 차 타고 당일치기로 바다 보러 가기도 하고, 둘 다 본 적 없는 장르의 영화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옷이라도 평소에 안 입어본 예쁜 스타일로 입어보기도 하고, 기념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맨날 둘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기도 하면서 둘의 만남에 종종 변화를 주는 거죠. 1번, 2번의 경우는 남자 탓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의 경우는 여자 탓이에요. 남자 탓이면 남자를 손절하면 되고, 여자 탓이면 여러분이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관계는 박수와 같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서로 노력하고 행동해야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느낌에서 오는 설레는 감정, 익숙한 느낌에서 오는 애착 감정. 그리고 둘이 만나 서로 익숙해져 가다 보면 설레는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애착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 애착 감정이 얼마나 크고 탄탄하냐에 따라 관계가 오래 유지될지 금방 끝날지 결정되죠. 내 옆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헤어져도 계속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이 애착 감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애착 감정은 나에 대한 익숙한 기억과 흔적이 많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향 음식, 모국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 흔적을 많이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도 그 흔적을 보고 내가 떠오르게 될 거고 계속 나에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흔적을 얼마나 오래가게 남기느냐예요. 그럴수록 내 기억이 더 많이 반복되고 깊어지니까. 이제부터 남녀 사이에서 그 흔적을 어떤 걸로 어떻게 남기는 게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흔적. 가장 클래식하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물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도 정성도 아닌 활용도와 사용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고 최소 몇 달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어, 베개, 커피 머신, 스마트워치, 신발 같은 것들이 괜찮을 겁니다. 책이나 옷 같은 선물을 하는 건 의도는 좋지만 정말 임팩트가 있는 특별한 내용의 책이거나 고가나 한정판 옷,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걸 선물하지 않는 이상 크게 효과적이라 할 순 없습니다. 책은 한 번 보면 끝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다 안 읽을 때도 있고, 옷은 트렌드와 계절에 따라 반짝하고 끝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비단 내가 준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선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그걸 유용하게 쓰면서 그게 내가 준 선물임은 기억나기 때문에 물건을 쓸 때마다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곁에 없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반복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비단 물건이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준다던가, 그 사람이 잘 쓸만한 카톡 이모티콘 한두 개를 선물해주는 온라인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연계 행동 흔적. 상대가 자주 하는 행동에 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상대가 평소에 다리 떠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리 떨 때마다 다리에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어주세요. 무언으로 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다정한 느낌을 주는 거죠. 물론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보통은 다리를 떨 때 떨지마 라고 말만 하거나 복 나간다 같은 클리셰 멘트만 던지겠지만, 이렇게 말리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좋은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다리 떨 때, 누군가 그걸 말릴 때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비슷하게 응용했었는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손톱 물어뜯는 걸 볼 때마다 손을 살포시 가져와서 손톱에 쪽 하고 뽀뽀를 해주고 돌려줬었네요. 그게 반복되면서 당연히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을 때마다 왠지 내가 생각나고 그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가 기억에 각인된 것도 있어요. 옛날에 2년 만난 여친이 원할머니 보쌈에 가면 원할머니 보쌈, 롯데리아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귀엽게 로고송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로고송이 있는 체인점에 갈 때마다 그녀의 표정과 웃음, 그때의 분위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세 번째, 단골 장소. 단골 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골 장소도 생기겠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나 학교, 직장 근처, 즉 자주 있는 곳 근처에 둘만의 단골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장소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자주 가던 장소만 아니면 됩니다. 전부터 자주 가던 곳은 내 기억 말고 다른 많은 기억들이 개입돼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골 장소도 전 여친들보다 지금 여자친구의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 여친은 천안 시내가 단골 장소이지만 천안을 갈 일이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전 여친은 돈 없던 시절 데이트하던 당산역 벤치가 단골이지만 지금은 당산역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전 여친은 사당역 쪽 체인점 카페나 맥주집을 가면 생각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 술도 잘 안 마시고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CGV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게 단골 코스입니다. 여친이 CGV 팝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 데이트할 때 팝콘만 사서 가져간 적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진 영화관에서 팝콘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CGV 어디를 가도 여자친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것도 잘 없을 겁니다. 네 번째, 반복 흔적. 개연성 없이 단순히 각인만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위든 반복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망했지만 예전에 개콘이 잘 나갈 땐 개콘이 끝나는 노래만 들어도 이제 자고 내일 월요일을 준비해야 돼서 아쉬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빠빠바바빠바바바바. 원래 이 노래는 월요일이랑 1도 상관없지만 강제로 일요일 밤마다 반복당하면서 월요병 유발 노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개연성 없는 단순한 반복만 해도 기억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여기서 각인 효과를 높이려면 상대가 스스로 이 각인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Say what? Say what? What? 따라하고 싶죠?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할까요? Say what, what, what? 혹은 소리 질러.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많이 따라해봤기 때문에 더 쉽게 각인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할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아이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스스로 말하면서 되뇌이는 게 더 암기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연애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을 때 보통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한테 뭐가 미안한데?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같은 열린 주관식 질문을 해서 남자친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러면 상대 머리에 각인이 안 돼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각인은 단순한 걸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하는 게 좋아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보단 이게 잘못이라는 각인을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실망한 건 오빠가 술 마실 때 연락하기로 해놓고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연락. 맞아. 근데 오빠가 연락 안 하면 난 걱정되고 불안하단 말이야. 특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술 마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연락하는 거. 이렇게 대답만 하고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서 속상해. 아니야, 안 그럴게. 뭘 안 그럴 건데? 연락 안 하는 거. 다음부터 할 거지? 연락? 연락할게. 알았어. 다음부터 연락 잘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의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기억이 많아지게 되고 교집합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해지고 서로에게서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1년간 저한테 헌신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받는 데만 익숙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저한테 잘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컷 잘해주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헌신을 하던 남자가 갑자기 돌아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더 큰 헌신을 바랬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하는 게 본성입니다. 물론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동물도 그래요.
간식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매일 주길 바라고, 매일 주면 하루에 2번 주길 기대하죠. 상대의 헌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요구를 하고 사소한 빈틈을 찾아서 태클을 걸어요. 그럼 열심히 실컷 헌신한 남자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일 연락을 잘하는 남자한테 1시간이나 연락이 안 된다고 투정을 부리고, 최선을 다해 데이트 코스를 알아본 남자에게 오빠가 말했던 것보다는 맛있지는 않네 라고 침울해하고, 평소에 퇴근 시간이나 쉬는 날 쪼개서 자주 만나려고 했던 남자에게 남자한테 바쁜 일이 생겨서 일주일이나 못 본다고 원망을 하고, 자기가 피곤해도 꼬박꼬박 집에 데려다줬던 남자에게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한 날 한 번 안 데려다줬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실망하는 경우들입니다. 전부 다 남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케이스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 얘기 아시죠? 농부가 우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했는데, 거위가 황금알 낳아주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거위 배를 가르면 더 많은 알이 쏟아져 나올 거란 기대를 해서 배를 갈랐지만 황금은 안 나오고 보통 거위랑 똑같았다는 이야기. 거위는 죽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헌신하는 그 남자친구는 여러분에게 헌신이라는 황금알을 제공하는 거위인 겁니다. 남자도 원래 자기 삶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귀한 집 자식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남자친구한테 계속 사소한 불만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결국에 그 남자가 안 떨어져 나가는 게 비정상 아닐까요? 게다가 보통 그렇게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의 경우에는 질문을 주신 분처럼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해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해주는지만 평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주는 건 없으면서 맨날 궁리만 잡는 상사, 학생 주임 선생님 같은 모습인 거죠. 더 큰 헌신은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헌신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해주는 헌신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굳이 탑부터 해서 힘을 뺄 필요는 없겠죠. 사람의 정신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지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신경을 써서 헌신을 할 때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에는 보상이 있어야 더 할 맛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자친구는 더 큰 헌신을 하고 여러분은 더 큰 만족을 얻는 거죠. 조금 더 리액션 잘해주고 좋은 점을 봐주고 립 서비스 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미 그 헌신하는 남자를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장문의 카톡이든 편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남자가 나에게 해준 헌신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잘해준 점들을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에 20분 늦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넘어간 것조차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가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부분이 정말 미안하고 서로 잘해주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다 라고 마지막에 써주는 겁니다. 내가 단지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붙잡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정말로 너의 헌신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걸 고마워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너를 붙잡는 거다 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의 헌신을 알아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기본적으로 몸에 헌신이 배어있던 그 남자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정도는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이건 일회용이에요. 다시 만나서 좋아졌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이후론 절대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반인분들을 상대로 연애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연애 상담 주제 중 90%가 이별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미 그 사람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다시 마음을 돌릴 순 없을까요? 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검색을 해서 연애 상담을 받으러 올 정도의 분들은 이미 상황이 안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죠. 보통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냐면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무턱대고 매달리고 실컷 진상이란 진상은 다 부리다가 상대방이 완전히 질려버려서 재회의 가능성조차 날아가 버린 경우인 거죠. 오늘은 재회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재회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러지마, 내가 더 잘할게. 상대의 이별 통보를 무작정 부정만 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두 번째, 애원의 단계입니다.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안 돼? 제발, 난 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비굴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죠. 세 번째,
집착의 단계입니다. 집 앞에 있어. 얼굴 한 번만 보자. 이런 집착의 단계까지 가면 상대방에게 남아있던 나와의 좋은 추억까지도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 돼버려요. 저는 이걸 진상의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보통 사람들은 곧바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서 이별 통보를 받은 그 순간에 이런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회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리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별 취소가 아니라 감정 회복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이별 통보를 하는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서서히 이별이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조금씩 감정이 식어왔던 겁니다. 갑자기 변덕으로 헤어지고 싶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헤어지자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곧바로 모든 걸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진짜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쳐버리는 거는 여러분의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의연하게 다음 감정회복 4단계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상대의 감정은 단번에 복구시키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받아들인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는 걸 공감해주고 일단 그 자리에선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물론 그 이별 통보를 받은 그 순간에는 이걸 냉정하게 수행하기 힘들고 그러기도 싫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라요. 일단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모습으로 물러나야 그 순간 더 큰 감정 손실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의 좋은 추억들이 떠올랐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그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별 통보하는 순간에는 이런 1, 2단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물러난 뒤 3, 4단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은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만나면서 서서히 감정을 깎아내렸던 고질적인 원인을 처리해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질 때 걸리는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만나고 난 뒤 예전과 같은 이유로 헤어질 일도 없어지는 거고요. 네 번째, 다시 나를 만나고 싶게끔 하는 새로운 매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헤어진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뭐 어떤 걸 배워도 되고요. 새로운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재밌게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마구마구 보여줘서 마치 새 사람처럼 그 사람이 몰랐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그리움이 더 빨리,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재회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당황스러운 이별 통보 상황에 의연히 이 4단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만난 뒤에도 헤어지지 않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시간을 차분히 견디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원리로 조언해준 내용을 공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발키린 연애 바코였습니다. 이별은 슬픕니다. 안 슬픈 이별은 없죠. 근데 더 슬픈 건 이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별한 이후 그 사실을 곱씹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입니다. 그 사람 카톡 사진을 몰래 보면서 소식을 궁금해하고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젠 정말 끝일까 하는 흔한 이별 노래 가사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이 이젠 현실이 아닌 추억으로만 남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별 후폭풍이라 불리는 이별 후유증은 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요? 이번 영상은 마냥 마음 아파하기만 하는 이별 후폭풍을 겪는 분들을 위해 그 후유증이 왜 생기는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폭풍이 생기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시간, 사람, 그리고 공간. 각각의 원인에 맞춰 극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더 바쁘게 살려고 한다. 이런 흔히 알려진 이별 극복 노하우는 바로 시간을 컨트롤하려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 미치겠고 이 슬픈 감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할 때가 언제죠? 바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멈춘다, 의식이 가라앉는 잠을 잘 때 빼고는 불가능하죠. 사실 잠을 잘 때도 꿈이라는 연상작용을 할 정도인 걸 보면 그냥 생각을 멈춘다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땐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이 지금 내 앞에 있지도 않고 만나고 있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건 그냥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이 편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고 현재의 내 삶에 만족감이 안 드니까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딴 생각, 회상의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슬픔 등의 집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괜찮습니다. 당장 말초적인 거라도 상관없어요. 운동하거나 쇼핑하거나 먹거나 게임하거나 자거나 하루종일 책이나 웹툰 정주행을 하거나 일단 여러분이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한동안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점점 멀어지는 시간 속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또한 흐려질 겁니다. 굳이 잊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가장 확실하고 건강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사람 때문에 후폭풍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나랑 헤어진 그 사람이 만나는 그 다음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경우, 심지어 나 다음에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소개팅이든 놀다가 만난 사이든 지금 내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 전에 만났던 그 사람보다 못하다, 정이 안 간다고 생각이 들면 더 이별이 아쉽고 슬퍼지죠. 마지막으로 남들이 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도 후폭풍이 옵니다. 주위에 커플이 많거나 남들이 연애를 많이 하는 봄이나 연말 시즌의 경우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후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선 그 사람과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왕이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마냥 슬픔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의미 없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해 라는 부정적인 관점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더 많이 만드세요. 어차피 솔로잖아요. 놀러 다니고 소개도 받고 모임이나 새로운 활동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들을 잘 잡기 위해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쁜 옷, 좋은 화장품, 피부관리, 운동 등등 알고는 있었지만 귀찮아서 안 하던 나에 대한 투자들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힘든 과거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 앞을 보다 보면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공간.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나 힘들죠. 레이의 청소라는 유명한 노래 가사입니다. 자취하면서 집데이트를 자주 했던 연인이 헤어졌을 경우 함께했던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힘든데 현실적으로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괴로운 거죠. 그리고 집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랑 자주 갔었던 장소를 지나가거나 방문했을 때도 더 감정이 북받치고 후폭풍이 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상, 공간적인 개념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에도 감정이입을 하고 의미부여를 해요. 앵커링이라 불리는 심리 원리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간을 통째로 없앨 순 없겠죠. 홍대에 추억이 있다고 홍대를 파괴할 수도 없고 집에 있는 게 괴롭다고 집 계약 기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한 후유증을 금단 증상으로 인식하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담배나 마약 같은 강한 의존성이 있는 것들, 탄산음료, 치킨처럼 중독성 있는 음식들을 금단 증상이 생긴다고 다 치워버릴 순 없지만 결국 그걸 극복하고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별 후유증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중독된 마음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단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나 탄산음료처럼 결국 끊을 수 있어요. 물론 한동안은 계속 생각나는 게 당연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담배가 피우고 싶고 탄산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겠지. 하지만 그걸 견디다 보면 결국 참을만해집니다. 가끔씩 스트레스 받거나 나를 놓고 싶을 때 또 금단 증상이 몰려오겠지만 그 순간만 넘기면 또 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익숙해져 있던 생활 패턴, 감정의 패턴이 조금씩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단 증상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연락해야 되겠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술 마시고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행동하면 더 구차한 이별,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착이 있던 내상과 분리될 때는 이런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별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의연하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이별하세요. 그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집착하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좋지 않아져서 헤어지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좋아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집착한다면 부담스럽고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상대방을 찾는 사람들이 가지는 나름의 고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차이는 사람을 피해자, 차는 사람을 가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미성숙한 관점입니다. 맺어짐이 있으면 끊어짐도 있는 법. 단순히 차고 차인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질 순 없어요. 저는 차는 쪽 입장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최대한 서로 덜 상처받고 인연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더 씌우기. 미련이 많거나 집착하는 사람은 사소한 기억에 일일이 의미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소한 것들의 의미부여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강렬한 기억이 있을 땐 기존의 기억과 거기에 담긴 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안전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해 일부러 그 사람의 감정을 식혀야 돼요. 쉽게 얘기해 그 사람에게 일부러 무미건조한 모습, 매력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에 대한 정을 떼게 만들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예쁜 배우가 예쁘게 잔뜩 꾸며놓고 울면서 남자에게 꺼지라고, 난 네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하고 나오면 없던 미련도 생기겠네. 유종의 미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별 상황에선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를 챙겨야 돼요. 애초에 내가 집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걸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로 팍팍 보여줘야 합니다. 당장 헤어지지 않았어도 이별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말이죠. SNS 프사는 당분간 잘 나온 사진으로 하지 마시고 일상 카톡은 노잼 끝판왕으로 해버리세요. 둘 사이에 기억될 만한 단서는 치우고 반지는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둘만의 추억의 장소에 가선 짜증을 내고 툴툴대면서 안 좋은 기억을 채우세요.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일부러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투가 있으면 실수하는 척 자주 쓰고 맞춤법을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긴 머리를 좋아한다면 일부러 자르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날티나게 꾸며보세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런 1차원적인 방법이 정말 유치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람이 많을수록 인간관계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준비. Out of sight, out of mind.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 경계해야 할 이 말을 반대로 여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쁜 척 하면서 만남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만나면서도 굉장히 의욕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무색이 돼야 돼요.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기억을 안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았던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식은 걸 눈치채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미리 눈치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미리 헤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갑작스러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지 않는 느낌을 미리 예습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연애하다 이별한 이야기,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평소에 하면서 나와 헤어진 뒤의 시간을 틈틈이 상상시키는 게 깔끔한 이별을 하는데 좋습니다. 상대가 이별을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세 번째, 심한 집착 방지. 상대의 심한 집착으로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를 한 번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좋게 설득해보겠다고 애둘러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집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계속 만나봤자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불편하게 새로 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서로 상처만 더 커집니다. 말투는 무미건조하게, 대화 내용은 사무적으로 하세요.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해봤자 상대를 희망 고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더욱 슬퍼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 나에게 피해가 되도록 집착이 커지지 않게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기존에 서로 좋아했던 사이가 아닌 내가 좋아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집착할 때도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고의든 우연이든 그 사람에게 여지를 줘서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덤덤한 모습, 부정적인 인상이 반복되면 마음이 커질 새도 없이 어영부영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헤어지고 싶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집착하고 미련을 가져 서로 피곤하게 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 사람과 인연이 닿은 것에 대한 나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감정을 식혀주세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족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죠.
그리고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상황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헤어지는 게 최선일까 망설이기도 하는 거죠. 이번 영상은 이런 헤어질까 말까 고민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에게 확실한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와 헤어지기 망설여질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어지고 싶을 때는 첫 번째, 하는 짓이 미울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보여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운 짓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바로 헤어지겠지만 실제로 피해는 안 오는데 왠지 미워 보이기만 하는 경우는 헤어질지 말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미워 보이는 짓이 반복되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이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봤다거나 나 몰래 코를 파다가 들켰다거나 왠지 오늘따라 말하는 게 얄밉다거나 하는 식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밉상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한두 번으로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쪽이 너무 예민한 겁니다. 조금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만나는데 계속 고춧가루가 껴있다거나 맨날 코를 판다거나 맨날 얄밉게 얘기하고 그걸 지적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그건 내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연인은 서로 감정 자극이 되기 때문에 만났고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감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감정이 사라진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걸 사람들은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권태기에서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마냥 이런 권태로움만으로 이별을 결정하게 된다면 헤어진 뒤 후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감정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솔루션은 위의 권태기 극복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나열해보고 거기에 대한 걸 체크, 그리고 다시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세요. 그래도 감흥이 없다? 헤어지시면 되고요. 예전 감정이 다시 스물스물 돌아온다? 그럼 계속 만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이건 사실 냉정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을 각각 만났을 때 나에게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따져보세요. 좋은 점이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난다면 둘 중 하나를 만나고 1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시면 돼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감정적이든 1년 뒤에 내 모습을 더 낫도록 만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재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죠. 헤어지는 게 망설여질 때는 첫 번째, 사회생활이 맞물려 있는 경우. 이건 얼마 전에 헤어진 전현무 한혜진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일도 지인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CC나 사내연애, 연인 간의 동업처럼 사회생활이 맞물리는 연애는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각오를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각오를 한 만큼 결단도 확실하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 감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면 결국 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끝맺음하고 그 뒤 수습을 잘할 생각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 아까운 경우. 이 사람만큼 나한테 잘해줄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헤어지기 망설여질 때가 있죠. 이건 결론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헤어지세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을 만났던 여러분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까워서 못 헤어지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헤어짐을 생각했다는 건 결국 그런 좋은 점들을 상쇄할 만큼 헤어질 이유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결국 모든 장점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미련 두진 마세요. 세 번째,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경우. 추억은 새로 만들면 됩니다.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할 거면 아무것도 못 버릴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미래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회상하고 그리워만 한다면 현재는 불행만 남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두렵더라도 털어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헤어짐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없어요. 그저 최악을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이미 헤어진다는 생각을 떠올린 이상 리스크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뭐가 최악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지인 1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만났던 스토리와 헤어지고 싶은 현재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죠. 헤어지는 게 낫다는 사람의 의견이 70% 이상이라면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긴가 민가 답을 못 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이 정답일 때가 많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별을 당하는 것 중 가장 슬픈 게 바로 잠수 이별입니다. 보통 전조 증상이 1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읽더라도 며칠 뒤에 읽고 또 답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는 더 알 수 없습니다. 슬픈 것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기분 더럽죠.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 이런 잠수 이별은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상황. 마음이 식었거나 만나기 귀찮아졌거나 하는 개인적인 심경 변화로 헤어지고 싶을 때, 새로운 사람이 생겼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거나 하는 떳떳하지 않은 이유로 헤어지고 싶을 때 잠수를 타는 겁니다.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니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당장 그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평소에 행동은 딱히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는데 무조건 자긴 다 잘하고 항상 정당하고 지킬 것 다 지키는 척,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한 말을 현실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잠수를 타면서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너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무조건 지킬 것 다 지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건 애초에 현실성이 없죠. 실제로 행동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행동이 크게 특별할 게 없는데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나는 다르다,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유형의 잠수 이별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문제. 사업이 망해서 회사 퇴직을 해서 빈털터리 백수나 빚쟁이가 됐거나 요즘 외모가 엉망이라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만날 기분이 아니라서 등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거나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피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떻든 만나는 상대에게 그런 솔직한 이유를 이야기 안 하고 도망가는 건 아주 비겁한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잠수 탈 거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별당할 입장에서 깔끔하게 마음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죠. 보통 이런 사람은 상대가 기다리든 말든 걱정하든 말든 상관않고 언제든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면 잠수를 타는 유형이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더 노력하는 게 귀찮음. 보통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썸 탈 때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남녀가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 감정을 조율하는 데 신경 써야 하고 만나는데 물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일부러 시간도 내야 하죠. 이런 노력이 필수예요. 하지만 이 유형은 최대한 적게 만나고 최대한 덜 쓰면서 최대한 머리를 안 쓴 채 편하게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근데 막상 나를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만나는데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시간 투자, 감정 투자도 더 해야 자기가 원하는 관계가 될 것 같으니 급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간 거죠. 1, 2, 3번 잠수 유형의 공통점은 타조와 같다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냥꾼에게서 못 도망칠 것 같을 때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내가 사냥꾼을 외면해버리면 사냥꾼도 날 못 보겠지 하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되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서 일단은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케이스로 잠수 이별한 사람은 혹여 나중에 다시 연락 오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도 말고 만나셔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잠수 타고 싶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할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 4번째, 싸우다 지쳐서. 이건 자주 싸우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싸움이 너무 잦아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지쳤을 때, 혹은 이제 더 이상 상대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앞으로도 맨날 똑같은 이유로 싸울 것 같을 때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잠수 당하는 쪽에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으로 가볍게 다툰 정도인데 상대가 잠수 타는 게 아닌 이상 내 행동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황소고집, 똥꼬집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입장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상황, 개인적인 문제, 더 노력하는 게 귀찮음, 싸우다 지쳐서, 이런 4개의 잠수, 회피 유형의 경우는 사실 남녀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함께 일을 할 때도,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어떤 경우든 이젠 더 이상 잠수 탄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잠수 타면 그냥 얘가 이 4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고 확실하게 관계 정리하시고요. 혹여 내가 이런 케이스로 잠수를 타는 쪽이라면 조금은 더 관계에 성숙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누굴 만나도 쉽게 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통 연애할 때 진심이 없고 만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자기 마음이 나름 답답한 고충으로 느껴지는 거죠. 오늘은 쉽게 질리는 그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료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통 과거에 한 명과 오래 만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오래 만났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오래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이 사람도 똑같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만만한 점, 단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엔 신경 안 쓰였던 상대의 행동, 습관, 외모에 관한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커지고 커지면서 결국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갈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런 관점을 수정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외모, 행동, 조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등에서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리는 마음이 들고 사소한 것이 거슬릴 때마다 적어놓은 그걸 한 번만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졌던 부분이 한 번 더 상기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을 회상했을 때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마치 현재의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감정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질려가는 그 사람이 이대로 놓치기엔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 정도는 들 거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 좋은 면을 한 번 더 찾아보려는 눈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질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방법은 사실 상대방을 위해 내 마음을 유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든 오래 감정을 유지하고 정착해서 얻어지는 안정감을 얻을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스스로 금방 식는 마음에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안정감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얻을 틈도 없이 혹은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헤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기꺼이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적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도 드실 텐데 이것도 굳이 써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생각만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쓰면서 공부를 하면 더 잘 외워지고 이해도 잘 되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써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걸 써보는 걸 권유해드리는 겁니다. 간단하면서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식어버린 그 마음에 충실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정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러다 보면 분명 다시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고 오래 만나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바코였습니다.